2-2 공자가 말씀하셨다. 시경 300편의 전체 주제를 시경의 한 구절로 요약하고자 한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바로 노송, 경의, 노나라 희공이 백금을 그리워하매 한 점의 사악함도 없다 라는 구절이다. 여기서 공자는 시경, 노송, 경의 한 구절로 시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이 시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죠. 시경 최초의 해설서 모시전에서는 이 작품의 주제를 희공을 칭송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희공은 장공에 이어서 제후가 되어 노나라를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후에 계문자가 희공의 덕을 칭송하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좌전 희공에도 주공의 아들 백금이 노나라의 예약제도를 잘 정비했고, 희공은 백금의 정신을 계승하여 노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후에 계문자가 희공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위의 식구가 있는 이 작품의 마지막 장을 감상해보죠. 늠름하고 튼실한 수컷 말이 국경 근처의 들에 있네. 늠름하고 튼실한 수컷 말들에는 흰 털이 섞인 거무스름한 말, 붉고 흰빛의 털이 섞여 있는 말, 정강이가 흰 말, 두 눈이 흰 말이 있으니 이에 수레가 달리는 모습이 씩씩하네. 노나라 희공이 백금을 그리워하며 사악함이 없으니 말들은 이렇듯 앞으로 나아간만을 생각하네. 사기 노주공 세가에 따르면 무왕은 자신을 도와 주나라를 안정시킨 동생 주공에게 노나라 땅을 분봉했습니다. 하지만 주공은 주나라가 아직 온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자기 대신에 아들 백금을 노공으로 봉해 노나라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백금은 주나라를 떠난 지 3년이 지난 후에야 돌아와 보고했죠. 주공이 왜 이리 늦었는지 묻자 백금은 노나라의 세속과 예를 고치는데 3년이 걸렸다고 대답했습니다. 훗날 희공은 백금이 3년 동안 예약 제도를 정비한 정신을 이어받아 노나라를 다시 강성하게 하였고, 이에 계문자는 이 작품을 만들어 희공을 칭송하면서 마지막에 희공이 백금을 그리워한다고 묘사한 겁니다. 따라서 희공이 백금을 그리워하며 사악함이 없다고 표현한 것은 희공이 백금을 본받아서 단 한 점의 사심도 없이 오로지 하나, 즉 나라와 백성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희공은 마차를 타고 국경을 분주히 뛰어다니며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겁니다. 나아가 공자가 이 구절로 시경 전체를 총괄했다는 것은 시경 작품 전체가 결국 이 구절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후세에 남기는 교훈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작품처럼 올바른 모습을 보여서 가르치는 정면교사도 있지만 가르치려는 바와 반대되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깨닫게 하는 반면교사도 있죠. 임금이 잘 다스려서 나라가 흥성했다는 것도 좋은 교훈입니다만, 임금이 흥청망청하여 국원이 기울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는 내용 역시 훌륭한 가르침이 되죠. 즉 시경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방법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후세의 지도자들을 깨우치고 있답니다. 시경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으로 작품 편수는 총 311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6편은 제목만 있어서 그 실제 편수는 305편이므로 예로부터 흔히
시300 혹은 시로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305편은 다시 풍 160편, 아 105편, 송 40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같이 주나라 초기 BC 11세기부터 춘추시대 중기 BC 6세기까지의 정치와 역사를 다뤘죠. 그런데 송나라 때의 주자로 더 잘 알려진 주희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시경에 수록된 305편에는 이른바 남녀간의 애틋한 감정을 읊은 작품이 없습니다. 단 한 편의 예외도 없이 각 나라 지도자와 백성들의 모습들을 여과 없이 담아낸 일종의 정치 역사서이지요. 마치 서양의 호메로스에 의해 BC 8세기 중엽에 써진 장편 서사시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처럼 말입니다. 이들 역시 시대적 한계에서 부득이하게 운문으로 써진 역사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경 305편은 모두 어떤 지도자가 도로 다스리니 나라가 흥하고 어떤 지도자가 사치와 향락에 빠지니 나라가 쇠하였으며 나라의 도가 바로 서니 백성들이 행복해하며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나라의 도가 무너지니 백성이 도탄에 빠져 지도자를 원망하더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처럼 시경에 수록된 모든 문자 기록은 하나도 빠짐없이 도라는 이론을 구체적으로 풀이한 내용, 즉 문이 되는 거지요. 2-3 공자가 말씀하셨다. 형벌을 강화하여 통제하려 하면 백성들은 어떡하든 형벌을 피하려고만 들지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에 지도자가 자기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덕으로 다스리고 또 조화로움을 위해서 절제하고 통제하는 예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비로소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 스스로 절제하여 자기를 바로잡게 된다. 좌전 소공 29년에 따르면 진나라 조왕과 순이는 경 범선자가 지은 형법을 큰 솥에 새겨서 이제 진나라는 형벌을 강화하여 다스릴 것이라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즉 만방의 법치국가임을 선언한 거죠. 그러자 공자는 진나라가 법도를 잃었으니 곧 망할 것이다. 천자에게서 받은 법도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제 그 법도를 버리고 형벌로 다스리려 하면 백성들이 오로지 그 형벌에만 마음을 둘 것이니 어찌 윗사람을 공경하고 자신의 본업을 지키겠는가? 범선자의 형법은 당시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제압하는 임시 방편이었을 따름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공자는 형벌을 강화해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진나라는 공자의 예언대로 결국 망해서 전국시대에 한나라와 위나라 그리고 조나라로 분할됩니다. 백성에게 조세와 노역 및 부역 등 온갖 세납을 부담시키고 또 형벌을 강화하여 다스리려고 하면 백성들은 더 얕은 꾀를 부려서 어떻게든 납세 부담과 형벌을 피하려고만 들지 그것을 피하려고 저지르는 불법이나 편법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남들도 다 아는데 나만 재수없게 걸렸네 라고만 생각할 뿐. 선한 도가 한자 33.3cm 높아지면 사악한 마귀는 한 장
3.33m 높아진다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담장을 높이 쌓아서 도둑이 들지 못하게 하면 도둑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그 담장을 넘을까 더 궁리한다는 거죠. 바로 이 성어가 본문에서 공자가 하려던 말이 아닐까요? 따라서 공자는 지도자가 내불남노의 덕을 행하고 예로 스스로 절제하여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특히 다음 기록을 보면 왜 예가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규율이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예를 행함에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강인데 그 기강이 해이해지면 여러 사람이 혼란에 빠진다. 얘기. 이제 이 구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주법은 1919년 미국의 수정헌법 18조에 등재되었는데 알코올 농도 0.5% 이상 주류의 제조와 유통 및 수출입을 전면 금지한 법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금주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배경으로는 미국의 술 소비량이 상당히 많았고 그로 인해 범죄와 부패 등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숙취로 인한 노숙자들의 능률 하락도 한몫했었죠. 더군다나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참전 중이라서 술을 만들 곡식을 군량미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주법 발효 후 마피아가 밀주 제조 및 판매에 뛰어들면서 범죄가 조직화 및 대형화되고 밀주를 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마피아에게서 술과 뇌물을 받아서 단속 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이권 쟁탈을 위해 마피아 간의 거리에서 총격전을 벌여도 통제 불능이라 공직자 부패가 더욱 심화하여 치안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또 그저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서 불량 재료와 깨끗하지 못한 제조 및 유통 과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국민 건강이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몰래 공업용 알코올로 술을 만들어 마시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14년 후인 1933년 헌법 수정 제21조에 의해 금주법이 폐지되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미국은 오히려 암흑기를 겪었던 겁니다.